비평을 넘어 공평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 안녕하십니까, 떡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신앙인이 되고 싶은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첫 번째 그렇군요. 주제, 네. 우크라이나 침공 네. 사태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네.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한번 쭉 훑어보면 네.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먼저 쭉 살펴보기 전에 이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왜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아마 많은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무고한 어린이와 아이들과 여자들 엄마들이 고통당하고 죽어나가고 뭐 백린탄까지 썼다고 하는데 이런 잔혹한 사태가 일어나는 전쟁, 이 전쟁을 하나님은 왜 허용하시는 겁니까? 성경에도 전쟁이 많이 나오죠. 예.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악을 처단하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훈계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일으키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두 번째 전쟁 같은 경우는 불신자들을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를 불신 강대국을 통하여 신자를 연단시키는 또 방법의 전쟁이 있다.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면서 이 전쟁 문제에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슨 전쟁신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 전쟁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걸로 또 오해할 수 있는, 극단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한, 훈계하기 위한, 또 불신자들을 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쟁, 이런 것들이 있다. 좀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는 질문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만약에 성도가 온전히 잘 살고 있어요. 네. 근데도 악인들에 의해서 전쟁으로 침공당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악인들에 의해서 전쟁이 도발돼가지고 나한테 침공해서 막 내 가족이 죽는 아주 억울한 상황도 존재하는 건가요? 있죠.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성경에서 억울한 상황이 정확히 나온 거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쓰기 위하여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하게 했는데, 공격하는 데까진 좋았는데 100 정도의 규모로 공격하라 그랬는데 200, 300 강력하게 너무 세게 주제넘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면서 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계산해서 심판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스바냐서 이런 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훈계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연단시키려고, 또 교육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덕구장님은 지금 뭐 죄도 없고 깨끗한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는 게 옳으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질문도 또 퀘스천이 그런 질문을 하박국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이렇게 깨끗한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에게 잡혀갑니까?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내가 올라가서 들어보리라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허그하고 씨름하는 거. 그래서 이게 씨름이냐 허그냐 볼 때 하박국은 씨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안아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러 하박국이 올라갔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볼 때는 의인이지 내가 볼 땐 죄인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저렇게 포악한 것도 정한 때가 있나니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거를 새겨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허락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있나요? 없죠. 없죠. 없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지금 소련이 있나요? 없죠. 없어졌죠. 우리 어렸을 때 본 거 아닙니까? 네. 고르바초프 이후 옐친 뭐 이럴 때 해체됐잖아요.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해가지고 개혁 개방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러시아 그죠?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체가 됐는데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실제 한 나라의 흥망이 보이고, 지금 그 후속 작업에서, 정리하는 작업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갈등이 생긴 거죠. 옛날에 그 영광에 사로잡힌 푸틴과 그렇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진보해 나가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그런 싸움 아니겠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므로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혹시 무고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의인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또 들은 건 있어.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 사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브리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2월 24일 날 이제 새벽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돈바스 지역을 이전에 이미 먹었고 돈바스 지역을 이제 장악하기 전에 또 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이미 병합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 두 번의 경험을 러시아가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푸틴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 새벽 침공을 해서 단기간에 일주일 안에 끝내버리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는 겁니다. 아하. 우크라이나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잘 버티고 막 항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푸틴의 명분은 무엇이냐? 나토 방어선을 확고히 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옛날에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나토 서방 세력이 이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러시아를 이렇게 압박해 오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명분으로 이제 침공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나토에 가입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분으로서 온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푸틴의 야욕이 아닌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봤던 거는 뭐냐? 이런 전쟁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 푸틴이나 이 서방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누가 어떤 유익을 가지는가, 그것을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전쟁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적인 많은 전쟁은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 푸틴은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요? 이득이 있다면은 본인은 크림반도처럼 음, 러시아형으로 음, 장악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예상을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정설로 받아들인다면은 진짜 예상을 잘못한 거죠. 원래 한 4일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크림반도처럼 병합을 하고 이 동쪽 지역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은 또 이제 러시아 그 친러시아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동쪽으로 들어감으로써 최소 절반은 저 우크라이나를 자기가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자,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큰 이익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게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너무 잘해서 그게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은 뭐 최고의 단계로 해가지고 핵도 쓸 수 있는 단계 네.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네. 이 푸틴이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이나 이 전쟁에 대한 이런 뭔가 갈등이 탁 푸틴이 이슈를 터뜨릴 때마다 얻은 게 있어요. 뭐냐? 지지율. 엄청난 지지율. 지금 요번에도 이 침공을 하면서 지지율이 7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이제 자국 내 지지율이죠. 예, 자국 내. 자국 내 지지율. 작은 그죠? 러시아 내에서 네. 그 지지율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네. 장기 집권을 했는데 더 장기 집권을 계속해야 되는 자기 안에 내부 결속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 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을 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푸틴 말고 다른 세력은 누가 이득을 보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뭐냐? 유럽의 대부분이 러시아로부터 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길이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많이 지나갑니다. 즉 러시아가 가스를 잠궈버리면 유럽의 국가들이 가스를 못 쓰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가스와 기름에 대한 공포 심리 때문에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려요. 그죠? 네, 유가와 가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가와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러시아가. 그렇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기름과 가스를 생산하는 자들이 이득을 또 보겠죠. 그죠?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매일경제에 나왔던 이 신문 기사가 2020년 5월 28일자인데요. 셰일 가스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시추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미 예전에 발견했는데 이게 2009년부터 기술이 이제 개발돼서 옛날에 발견은 많이 됐지만 이걸 뽑아서 쓸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2009년부터는 이걸 능력을 이제 갖췄습니다. 이걸 뽑아가지고 팔 수 있는 능력이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점점 기술이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름의 가격이 유가가 배럴당 $40 이상이 돼야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네. 이 시추, 셰일 시추를 해가지고 그걸 팔라서 돈이 되는 게 적어도 값이 배럴당 기름 가격이 $4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즉 기름 가격이 너무 싸면 이걸 팔아도 장사가 안 돼,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셰일 가스라는 막대한 양을 팔아 먹으려면 $40 이상 기름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비싸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이게 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기름값 서부 텍사스유가 이제 어떻게 기름값이 변동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네이버 금융에 보면 보이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기름값이 매우 낮게를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전쟁의 위기가 터지고 막 하니까 기름값이 어떻게 됩니까? $123 막 이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면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버는 택이 되는 거죠. 산유국은 누가 있냐? 미국과 러시아. 요런 나라가 되는 거죠. 즉 러시아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전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이 혜택을 보는 택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한편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미국 셰일가스까지도 이제 매우 기름값이 비싸지면 이걸 팔아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기름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충분히 높아지면 이걸 뽑아서 팔아 제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 서방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러시아들이 독일도 이제 러시아의 가스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럽 국가들은 그 기름과 가스를 어디서 가져와서 쓸까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미국이 또 유럽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팔아 제낄 수 있는 겁니다. 즉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조금 괜찮은 장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이상하게 이 러시아의 침공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계속 드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런 걸 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원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원래 산유국인데 그리고 그 러시아하고 미국이 약간 이렇게 달려고 달랑말랑하는 그 베링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이 이 베링해 건너서 땅도 원래 러시아 거였어요. 러시아 거였는데 이 어리석은 러시아가 소련 시대에 이제 미국한테 그 땅을 팔았죠. 팔았는데 거기를 딱 사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기름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렇죠. 땅이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도 이제 산유국이 됐죠. 엄청난 산유국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는 자기들 국내에 있는 기름을 안 쓰고 러시아 거를 사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거를 사다 쓰다가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는 지금 또 최근에 거 보니까는 이제 수입하는 거를 멈추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그죠? 거를 안 먹고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이제 퍼 올리려고 올려 자기가 쓰고 또 팔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자기들도 이미지 메이킹도 할 겸 러시아 거 안 쓰면서 거부도 하면서 무역 제재하는 척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기름을 다시 퍼올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 전쟁이 빨리 끝나면 별로 안 좋은 것도 재미없죠. 있는 거죠. 그죠? 약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 유가나 달러에 대한 그런 이득이 상당히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도와줄 듯 말 듯 하면서 이런 참 어중간한 텐션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걸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후폭풍으로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목적이어서 우크라이나에 때렸다. 그렇게 보기에는 리스크가 일단은 러시아는 좀 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돈 버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죠. 그 기름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먹고 살만한데 그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 네. 이제 이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하다. 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딱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무기가 움직이려면은 에너지원이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이죠. 그래서 그 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번다. 그렇죠. 엄청나게 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대전차를 잡는 그 무기가 있어요. 네, 박해포처럼 빵 쏘는 아, 건데, 예. 그게 로키드 마틴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무기 제조 업체, 방위산 업체예요. 그리고 그 대주주가 이제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죠. 최고의 홍보 효과. 그럼요. 그거 밖에 한 해에 1억. 한 발에 딱 1억이죠. 1억, 한 1억. 발에 딱 1억. 그래서 그 돈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고요. 그 전쟁이 나면은 누구는 아무튼 부자가 된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장사가 국제적인 장사가 시작됐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기름, 그다음에 무기, 그리고 지금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서 이제 폴란드 쪽으로 제트기를 팔면 폴란드에서는 이제 그 자기들이 쓰던 제트기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비행기 한 대 이게 뭐 1, 2천이 아니에요. 그렇죠. 1, 2천만 원이 아니라 1, 2천 막 억.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미사일 뭐 그래서 이 전쟁통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엄청 바쁘다. 예. 다음 챕터 한번 보시면 이게 또 뭐가 있냐. 그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쟁의 위협이 오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 군사를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범 국가였던 독일이 이제 안 된다. 우리 다시 한번 국방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투기를 이제 또 사들입니다. 사들이는데 요게 국방비를 얼마를 들이냐? 136조 원. 6조 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있던 거에서 136조 원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다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국방비, 무기를 엄청나게 이제 사들이고 그러면은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구? 그 무기 파는 사람. 그 무기 파는 사람이 주로 미국에 있죠. 예. 러시아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대인들, 보잉, 그다음에 뭐 로키드 마틴 이제 이런 쪽의 사람들이 그런 최첨단 무기들, 공군 무기들 이제 드론 이제 많이 제조하고 있죠.